윤석열 후보님과 그 청년사회복지사 함께하는 청년과 함께하는 복지국가를 묻고 답하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수남 사회복지사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님. 저는 오늘 새벽에 열심히 기차를 타고 후보님을 뵈려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뵈니까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잘생겼다는 말이, 와닿네요. 너무, 너무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지자체에서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했던 송수남이라고 합니다. 통합사례관리사란 지역 내 공공 민간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복합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보건, 복지, 그리고 고용, 주거, 교육, 신용,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민간에서도 공공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복지 서비스가 과연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균등하게 진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지난 2일 날 후보님께서 몰라서 복지 혜택 놓치거나 속 터지는 일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저에게 궁금한 점과 공공부처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상자별 복지 서비스 누락과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들조차도 이런 서비스가 있었네라고 말할 정도로 정보의 통합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부처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처우는 소속 부처별이나 지자체별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공정과 상식에서 저는 이것들은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 마이크 앞에. 제가 공약에도 발표를 했고, 또 우리 청년 보좌관들을 선발하는 그 기회에도 이 디지털 플랫폼 그 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왜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보고 있냐면은, 우리가 첫째는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고, 둘째는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공정하게 분배를 받아야 된다는 두 가지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성장을 안 하면 모든 사회 문제가 막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옵니다. 왜냐? 우리는 늘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이 되게 되면 그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의 발생을 우리가 견디기가 어렵고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러면 이 성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과 창의를 보장해야 되고, 그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정부의 이 규제를 혁신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규제 혁신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양한 규제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통합이 필요하고, 거기서 디지털 플랫폼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번 부가가치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툼하게 복지 지출을 함으로써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느끼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복지 문제에서도 이것이 그 플랫폼화가 되지 않으면은 도대체 무슨 제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하나 신청하려고 그러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요건에 대해서도 단서 조항에 이게 조금 연세 드신 분은
이거를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고 정말 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정도 수준으로 당연히 국민들에게 권리로서 정부가 해줘야 될 그 일을 본인 신청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무원도 잘 모르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플랫폼 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플랫폼이라는 거는 디지털화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휴대폰 하나 딱 들고 있으면은 지난번에 어떤 신청을 했으면은 당연히 이것도 따라올 것이다. 이게 AI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청할 때 하는 이런 그 단순한 그 전자정부, 단순한 디지털 정부가 아니라 이게 AI 알고리즘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공급이 되는 것이고 이런 지원을 신청했으면 아마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자동으로 나가게끔 해주는 거 그거를 정부 당국자나 우리 복지사 여러분도 그 플랫폼에 함께 들어간다면은 여러분이 일하시기도 훨씬 수월할 것이고 또 중첩되고 이런 중복되는 그런 복지 지원은 우리가 줄여 나가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어디에 필요한지 우리 그전에도 보면은 왜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인데 복지 수급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도 우리보다 그래도 뭐 경제 수준이 좀 높다고 하는 일본에도 이런 거를 제대로 신청할 줄 몰라서 어떤 데 가면 막 노인들이 밥을 제대로 그야말로 굶어 죽는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찾아가는 복지, 그래서 공무원이나 복지사 보고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장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인데 시장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지 않는 기업이 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공공단체가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사회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이 파악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수요가 많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런 그 AI 알고리즘으로 정부가 플랫폼이 될 때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소위 규제화나 완스톱 규제, 그 다음에 복지 수급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화 이런 두 가지 생각에서 이걸 이제 시작을 이런 정부의 이러한 전환이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네, 지금 듣다 보니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게 아까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들이 어떤 서비스를 요구할 때 자식들에게 많이 여쭤보는데 사실은 지금 AI 알고리즘을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원스톱으로 그리고 복지에 골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가 키고 혹시나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떠신지. 우리 국제노동기구 ILO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속돼 있는 대개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다 공공기관이나 또는 기업 이런 데 다 소속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소속되는 기관마다 일은 똑같은데 그리고 그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그런 그 처우 그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통합해서 어떤 일정한 그 처우도 조금 올리면서 동일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그 처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께서 늘 공정과 상식을 또 말씀하시니까 단일 임금 체제 그리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합리적으로 아마 후보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아서 기대가 또 큽니다. 네, 실제로 들어보시니까 복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복지에 대한 마인드도 훨씬 더 그 생각의 폭이 넓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더 뒤에 이야기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준희 사회복지사께서 또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희 사회복지사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하시면서 기초연금을 현실화하신다고 공약을 발표하시며 노인의 행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후보님의 노인복지에 대한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후보님께서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복지 전략으로 두 가지를 짚으신 바가 있습니다. 첫째,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한다. 둘째,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겠다. 저는 오늘 청년답게 미래의 복지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후보님의 복지 전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사회 서비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관련된 좋은 일자리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지원 방향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역량이 안 되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기초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현금 지원이 이제 불가피할 것입니다. 또 본인이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임금이 부족하면 그걸 좀 보충해 가지고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보편 복지로 갈 때는 저는 사회 서비스 이 소위 공급 체계가 국가가 이걸 잘 설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서비스 복지라는 것은 꼭 취약계층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이 국민 전체에게 사회 서비스 복지가 공급이 될 때는 제공이 될 때는 그 어떤 규모의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이나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보편 서비스로 나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이것을 좀 민간화 시켜 나가면서 적절한 또 이 어떤 경쟁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거기에 따라서 또 좀 인센티브가 들어가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그 시장 마인드를 조금 이게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시장 경제로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서비스로 오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적절한 어떤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도의 그런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좀 사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사회 서비스를 좀 확대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 많이 이제 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성장이 또 됩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나와서 거기에 그 일자리에 들어가서 보수를 받는다면 그거 자체가 또 GDP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현금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간다면은 그거 자체가 바로 또 성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개의 그 어떤 지속 가능한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이지가 않고 또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또 기억에 귀에 딱 들어오는 게 두툼하게 이 말이 좀 기억에 많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늘 좋아하시는 말씀이셨는데 그 부분을 꼭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권세롬이 사회복지사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한민국 최대 민간 서비스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세롬이라고 합니다. 전국 사회복지사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보통 날개 없는 천사들의 직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명감 없이 일할 수는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최전선에 대변하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명감 넘치던 동료들이 지쳐서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연수시설 또한 전무합니다. 지자체 연수원을 활용하는 주위의 공무원들을 보면 부러움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연수시설은 수십만의 사회복지사들의 훈련뿐만 아니라 힐링 그리고 네트워크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님께 사회복지사의 안전보장과 자체 연수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 자기가 예를 들어 복지 대상도 아닌데 이제 기망을 해서 한다든지 또는 어떤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는 이런 어떤 폭력적인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나 폭력에 비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한 국가 한 사회의 기본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실추를 초래하면 그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이래서 이제 아주 그걸 엄하게 가중 처벌하고 있다는 점. 우리도 그거를 좀 배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연수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서비스가 이제 보편화될 때 결국은 저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 상호 간에도 어느 정도의 경쟁 원리가 좀 도입이 돼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 연수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제 자격을 따기 위해서 기본적인 과정을 이수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장기간 이 직업에 종사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다뤘던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이런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뭘 배운다기보다도 이런 일정한 기간의 연수를 통해 가지고 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끼리 자기가 다뤘던 사례에 대한 정보 교환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해외의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은 그것이 같은 재정에 비해 가지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복지사분들의 복지 문제가 아니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 번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면 그냥 평생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또는 그런 정기적인 연수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건 일반 다른 공무원이나 여기도 다 공무원들 쉬라고 연수원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부서에 근무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목이나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주 자기가 받는 것을 개별적으로만 인식을 하지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개념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리고 사회 서비스라는 그 하나의 개념 자체를 국민들이 좀 느끼게 되어야 그게 그 일하시는 분들의 그 처우 개선과 이런 종합적인 이런 연수 시스템이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사회복지사분들이 소진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아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좋은 그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력까지 만들 수 있는 연선에 대한 기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책에 잘 녹여 들어갈 것 같은 기대가 또 들기도 합니다. 혹시나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뵈시면서 혹시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분 정도 말씀을 또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협의회 윤호준 청년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님을 직접 대면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은 후보님의 복지관 그리고 앞으로 사회 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번엔 청년사회복지사들에게 해주실 만한 조언 아니면 후보님이 청년 시절에 후회했던 점이 있으셨다면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우리 청년 복지사분들을 만났으니까 네. 제가 안 그래도 좀 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걸 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을 평생의 직업으로 선택한 여러분들 정말 선택을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참 고맙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를 자격을 따는데 여러분들도 공부도 하시고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치셨겠지만 이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더 전문화돼야 됩니다. 더 전문화가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정부가 하나의 원 플랫폼으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그 복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국가 책임입니다. 이거는 세금을 거둔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소위 뭐 코딩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알고리즘도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분야를 더 전문적이고 더 어떤 그 효율성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분야로서 여러분들이 잘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론은 여러분이 복지의 미래라고 하셨으니까 미래를 잘 기원도 해주시고 전폭적인 제도적인 변화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년 모두 이제 씩씩한 제언해 주셨고 그리고 후보님께서 듬직하게 그리고 또 믿음 가는 또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같이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가 더 깊게 또 더 자유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후보님을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후보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그 이민연세 파이팅을 기대하고 또 뭐 제가 그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소중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일하고 또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 분야가
굉장히 미래 전망이 좋은 분야가 또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이 서비스의 그 어떤 그 효율성과 그 질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창의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나 발상을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님은 오늘 이런 현장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전시회 또 고학원의 연대 현장으로 많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계신 윤석열 후보님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